이걸 누르는 거. 자, 59분 36명. 자, 출석합시다. 223번. 나병훈. 됐네. 차성호. 차성호 없지? 아직 안 들어왔지? 자, 그러면 1분 지났으니까 일단 출석 마감하고요. 자, 그러면 오늘 나갈 부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면, 오늘은 7장 브랜드 자산 구축 전략 2의 브랜드 이미지 관리예요. 자, 예전에 우리가 공부했었던 거 딱 쭉 보면 앞에 장이 브랜드 인지도 관리였죠. 이제 이미지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 자산은 브랜드 인지도와 브랜드 이미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뭐 예전에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지난 시간의 내용 기억해보면 브랜드 인지도는 브랜드 제인과 브랜드 회상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뭐 제인은 리커그니션이었고 회상은 리콜이었는데, 뭐 제인은 보고 자기가 아는 브랜드인지 확인하는 게 제인이고, 리콜은 어떤 제품에 대한 욕구가 생겼을 때, 제품 범주에 대한 욕구가 생겼을 때 브랜드를 생각해내는 거, 그게 리콜, 회상이었죠. 브랜드 회상. 그 두 가지가 브랜드 인지도를 형성한다 라고 했었던 거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6장, 7장 오늘까지 하는 걸로, 오늘까지 배우는 걸로 합치면 이제 브랜드 자산을 어떻게 만드는지, 실제로는 브랜드 자산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배우는 거죠. 자, 무엇으로 이루어지는지 배웠으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브랜드 자산을 측정하는 거를 다루게 되죠. 기업으로 친다면 자기네들의 브랜드가 있단 말이야. 그럼 그 브랜드의 자산적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측정을 해야 되는데 뭘 측정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사실상 뭘 측정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무엇은 앞에 6장, 7장에서 다룬 거예요. 그 브랜드 인지도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측정한다는 거죠. 근데 그럼 8장에서 뭔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인지도와 이미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측정할 거냐, 무엇을이 아니고 어떻게 측정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가 다음 주에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가 오늘이 11주잖아. 7장을 11주에 하고 다음 주에 12주, 그 다음에 13주,
브랜드 자산의 활용 전략인데 브랜드 자산의 활용 전략은 앞에서도 잠깐 했었어요. 브랜드 관리를 위한 전략적 분석들 뭐 거기서도 나왔던 건데 아닌가? 뭐 브랜드 관리는 시장 전략 수립이었나? 하여튼 저 브랜드 자산의 활용 전략은 주로 뭐냐면 좋아 그러면 측정을 해보니까 우리 브랜드의 가치가 높아. 그러면 이제 그 가치를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건가라는 거죠. 여기 보통 내가 이미 얘기했었지만 브랜드 전략의 거의 주요 한 거는 브랜드 확장 전략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저 브랜드 자산의 활용 전략이라는 건 결국 브랜드를 확장해서 쓸 거냐 안 쓸 거냐, 확장한다면 어디에다가 확장을 할 거냐에 대한 의사결정, 기획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기존 브랜드 자산의 강화, 10장, 강화 및 재활성화 전략이에요.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쭉 본 거는 브랜드를 잘 매니지 해가지고 그게 브랜드 자산 가치가 되도록 만들고 그걸 잘 활용한다라는 전제였던 거야. 그러니까 브랜드를 정하고 그 브랜드를 키워나가고 이용하는 거에 전혀 문제가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거를 기본 가정으로 하고서 쭉 얘기를 전개해 온 거예요. 근데 세상 일이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순조롭게 되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브랜드를 만들고 제대로 관리를 하려고 했지만 좋은 성과가 못 나왔던, 부진했던 브랜드, 이런 걸 어떻게 하냐는 거야. 이런 걸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서 이제 기존 브랜드 자산의 강화라는 게 이제 더 튼튼하게 한다는 거니까 뭔가 시원찮으니까 튼튼하게 하겠죠. 그다음에 재활성화. 이건 이제 거의 뭐 상당히 나쁜 상태가 됐을 때 다시 살린다는 거잖아. 그거를 10장을 할 거예요. 보통 이 10장까지 하면 이 브랜드 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 끝나요. 근데 지금 보면은 오늘이 11, 12, 13, 14 2주가 더 남아. 근데 매주 한 챕터를 끝낸다고 가정해서 그런 거고 아마 뒤에 가면 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더 시간이 남는다면 글로벌 브랜드 관리라는 거 다룰 거고 12장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는 기대 안 하지만 12장은 이제 소매업체 브랜드 자산의 구축과 관리 뭐 구체적인 사례를 놓고 아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봤고 오늘은 7장 브랜드 자산의 구축 전략, 브랜드 이미지 관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목에서 브랜드 어, 오케이. 아, 나중에 홍철이는 나중에 내가 처리해 줄게. 앞에서 브랜드 이미지 관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브랜드 하면 뭔가 이미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미지가 떠올라야 된다는 거지. 어, 그래서 이미지를 떠올리려면 사람들한테 이미지가 떠오르게 만들려면 기업은 뭘 해야 되느냐는 거야. 무슨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이미지를 만들어놔야 그 이미지를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기억했다가 다시 떠올리겠지. 그게 이제 브랜드 이미지잖아. 자, 그런데 그 이미지를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컨셉을 정해야 되죠. 우리가 앞에서 어디였지? 왜 다시 엉뚱한 데로 돌아갔지? 여기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 전략을 보면 음, 어?
또 이상한 게 뜨냐? 에이씨, 잘못 저장됐네? 망했다. 이게 나오죠, 이거. 기억나죠? 그래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유형의 외관이 있는 브랜드를 만들려면, 이쪽까지 가려면 1, 2, 3, 4단계를 다 거쳐야 되는데, 1단계는 뭐 상황 분석, 시장 분석 뭐 이런 식의 상황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 핵심 아이덴티티를 정한다라고 했잖아요. 핵심 아이덴티티. 이 핵심 아이덴티티가 결국 뭐야? 이 브랜드 컨셉이죠. 브랜드 컨셉. 그래서 이 뭐 핵심 아이덴티티, 확장 아이덴티티 다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고객이 좀 더 파악하기 쉬운 형태의 가치 제안까지 연결하고 최종적으로 그걸 이제 외형이 있는 디자인으로 만든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덴티티를 만드는 게 결국 뭐야? 결국은 뭐 이런 거 연상들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했잖아. 연상이 뭐예요? 연상이 이미지야. 연상. 이미지를 연상하는 거니까. 이미지들이지 연상이라는 게. 그래서 핵심 뭐 핵심이든 확장 아이덴티티 어쨌든 기본적으로 브랜드가 갖고 있는 어떤 정체성 이게 컨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 컨셉을 구체적으로 만든 거. 뭐 지금 다시 만드는 게 아니죠. 이미 앞에서 아까 그 과정에서 만들어져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잘 관리해야지. 잘 관리해서 브랜드 수명 주기에 맞춰서 제품도 수명 주기가 있죠.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그래서 PLC 어, 제, 음, 자, 한글로 된 건 없네. 제품 수명 주기라고 한글로 쳐야 나오나? 자, 제일 처음 시장에 제품을 도입해서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런 그 특정 주기를 거친다라는 게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죠. 자, 이것처럼 브랜드도 뭐 이건 여기서 뭐 매출이긴 하지만 브랜드는 아마 뭐 뭐라고 해야 되나? 인지도? 아니 자산이라고 그래야 되나? 인지도하고 이미지를 합쳐서 이쪽이 뭐 그렇게 되겠지만 어쨌든 브랜드도 처음에 시장에 나왔을 때 아무도 모르고 그게 이제 어떤 단계를 거쳐서 변하겠지. 자, 그게 브랜드 수명 주기예요. 브랜드 수명 주기는 어디 갔어? 여기 있는데 도입기. 아까 제품 수명 주기에서는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라고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그냥 3단계야. 그래서 브랜드를 처음에 도입했을 때 도입기,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더 성장하고 브랜드가 더 가치 있어지는 그리고 여기서 정교하기라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거지만 그 브랜드의 의미, 이미지, 뭐 컨셉 이런 것들이 더 정교화되는 더 그 자세하게 되는 이때를 이제 컨셉 정교화기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이 컨셉 강화기라는 거야. 그래서 뭐 이런 세 단계를 거친다라는 얘기죠.
그게 이제 여기 나오는 거야. 브랜드 수명 주기, 도입기, 정교하기, 강화기. 이 수명 주기에 맞춰서 브랜드 컨셉, 각 수명 주기마다 컨셉을 어떻게 잘 잡아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야. 관리를 해야 된다. 이 컨셉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흔들리면 안 되겠죠. 자기들이 정한 그 컨셉이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환경에 따라서 이 컨셉을 안 지우길 잘했네. 이 컨셉을, 기본적인 컨셉은 핵심 아이덴티티겠지만 이 확장된 형태는 이 핵심을 반영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거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확장된 아이덴티티는 조금 변할 수 있다는 거야. 뭐에 따라서? 이 환경에 따라서. 그러니까 처음에 아이덴티티를 개발할 때, 처음에 브랜드를 개발할 때의 상황하고,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이 변하잖아. 뭐 예를 들어서 유럽의 명품들이라고 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샤넬이다. 그럼 샤넬 같은 경우에 한 거의 100년 됐을 텐데, 그 100년 전에 처음에 만들어질 때의 그 브랜드의 컨셉하고, 뭐 물론 이거겠죠. 확장된 아이덴티티겠지. 물론 이거 변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확장된 아이덴티티가 지금 같은 디지털 시대에 세상이 뭐 완전히 뭐 뒤집어지고, 뭐 온라인으로 가상 공간에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의사결정하고 그 속에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이런 세상에 브랜드 컨셉이 똑같을 수는 없죠. 세상에 맞춰서 변해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변경이 돼야 된단 말이야. 수정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수명 주기에 따라서, 이게 이제 수명 주기라는 것도 결국 시간의 경과, 흐름에 대한 거니까 그거에 따라서 브랜드 컨셉이 잘 안 맞으면 변경하고 좀 수정하고, 그리고 원하는 대로 바뀌지 않았을 때 또 변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결국 브랜드 컨셉 관리다라는 얘기예요. 자, 브랜드 컨셉의 유형. 이거는 브랜드 컨셉은 어떤 형태냐 하면 앞에서 이미 다 나왔던 거지. 여기 보면 제품과 관련된 연상, 조직과 관련된 연상, 제품 외적 연상이 있고, 밑에 보면 가치에도 기능적 가치, 뭐 상징적, 정서적, 사회적 가치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야? 컨셉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기능적인 거. 여기서 뭐 제품과 관련된 비교를 해보자. 줄여. 되게 자, 기능적 브랜드 컨셉이라는 건 결국 제품에 대한 거고, 뭐 기능적인 거고, 그다음에 상징적 브랜드 컨셉은 상징성이고요. 그다음에 경험적인 거, 이게 아마 경험적인 거였던 것 같고, 여기도 이게 경험적인 것 같은데, 경험적인 브랜드 컨셉,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시 여기에 보이는 거죠. 이게 별개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죠. 자, 그래서 브랜드 컨셉은 보통이야. 뭐 아까 예외적으로 보면은 예외적인 것도 아니지만, 응? 넣었나 내가? 응. 여기 보면은 기능, 상징, 정서, 저인 거 말고 사회적 가치도 있고, 뒤에 보면 복합적 가치라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보편적 얘기고, 이거 이외에도 어떤 컨셉이 나올 수 있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회적인 거, 아니면 다 뒤섞여 있는 복합적인 것도 나올 수 있는 거야. 여기서는 가장 많이 쓰이는 것만, 많이 사용되는 것만 기본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능성의 브랜드의 컨셉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제품을 구매하면 그 소비자의 문제,
뭐 소비자의 문제라는 거는 뭐 구매와 관련된 욕구와 관련된 문제인 거죠. 뭐 어떤 제품이 갖고 싶다든지, 뭐를 소비하고 싶다든지, 뭘 자랑하고 싶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잖아. 그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를 강조하는 컨셉이 기능적 브랜드 컨셉이라는 거잖아. 자, 그리고 이제 상징적인 거, 뭐 다 아는 얘기지만 상징성. 특정 집단에 소속되고 싶은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고 혹은 자아 이미지를 표현하려는 소비자 욕구를 강조하는 게 이제 상징적 브랜드 컨셉이죠. 자, 요즘의 제품들은 이 상징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상 브랜드 자체가 상징성을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브랜드가 가치를 갖게 된다음에 브랜드가 사실 브랜드라는 건 실체가 없는데 그 실체가 없는 게 가치를 갖는다는 거, 그리고 그 무형의 것에 가치가 부여되는 거, 그런 제품을 사는 거, 그런 제품을 소비하는 것 자체가 상징성이 있는 거죠. 상징적인 거지. 네? 자, 뭐 오래전부터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건데 유모차.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유모차는 뭐 이런 거 아니 이건 아니네 여기는. 이런 것들이죠. 뭐 10만 원, 20만 원 정도 하는 거고 뭐 접히고 되게 사용하기 편리한 이런 제품들 이렇게 다 접히고 되게 편리한 제품들이잖아. 아, 위에만 접히나? 아닌데 밑에가 다 접힐 텐데. 음, 이 접힌 모습을 안 보이죠. 이렇게 접히는 모습 되게 실용적이고 편리하죠. 근데 이런 거 뭐 가격이 저렴하잖아. 비교적 저렴한 거지 20만 원이면. 근데 여기 나오는 이런 유모차 뭐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돌아다니는 그 유모차들 명품 유모차라는 거 이렇게 되게 높이 애 하나 겨우 그 태울 수 있는 형태로 밑에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되어 있는 이런 유모차 그거는 이제 음, 명품 유모차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가격이 고가죠. 뭐 80만 원, 100만 원 뭐 더 이상 되는 그런 제품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게 명품 유모차가 애한테 더 도움이 되느냐? 그럼 뭐 별 차이 없죠. 근데 왜 명품 유모차를 사람들이 사? 어, 나는 잘 나가는 사람이다. 음, 애를 위해서 많은 거를 소비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과시하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물론 뭐 요즘에 이런 거 유모차 뭐 80만 원이 사실 애한테 돈을 드리는데 그렇게 뭐 많은 걸 희생하거나 낭비하는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 이런 걸 보면 좀 뭐랄까 사람들이 너무 허영심에 어, 물들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물론 나 같아도 내가 지금 젊은 사람이라면 이런 걸 나도 쓸지 모르겠는데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어. 왜 그러냐면 자 이게 비싸고 좋으면
오케이. 비싼 만큼 좋으니까 그렇게 돈을 들이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유모차의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애를 태우고 다닐 때는 애가 안전해야 되고, 그다음에 필요 없을 때는 집 그 애가 유모차에 있지 않고 어 유모차를 별도로, 그 애가 내려서 혼자 돌아다니고, 유모차가 필요 없을 때는 뭐라 그래야 되나, 처치가 쉬워야 돼. 그래서 아까 봤던 그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쉽게 제품이 접히고, 에이씨, 어, 이렇게 부담이 안 되잖아? 근데 이 소위 명품 유모차라는 것들은 접히지 않아. 접히지 않아. 그냥 이 모양을 그대로 유지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타고 어디에 놀러 가거나 어디 좀 멀리 나가서 산책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 유모차를 차에 실어야 되는데, 일반적인 그 자동차의 트렁크에 이게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그럼 어떻게? 이 유모차를 못 갖고 가겠지. 그죠?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면, 이 유모차가 들어가는 차를 산다는 거야. 그럼 이게 뭐야? 배가 배꼽보다 더 큰 거지. 아니, 배꼽이 배보다 더 큰 거죠. 그리고 뭐 그런 말 하잖아. 개가 꼬리를 흔들어야 되는데 꼬리가 개를 흔든다고. 그런 격이야. 유모차가 차를 결정하는 거야. 차에 맞게 유모차를 사는 게 아니라, 유모차를 명품을 샀어. 그래서 이걸 과시하면서 다니고 싶어. 근데 차에 안 들어가. 그러니까 이 큰 유모차가 들어갈 수 있는 SUV 차를 사거나 바꾸거나 한단 말이야. 이거야말로 진짜 내가 보기에는 허영심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아니, 접히지 않는 게 무슨 음, 명품이야. 그 정도도 생각하지 못하고 만든 게. 어쨌거나 뭐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니까. 어쨌든 상징성이라는 거, 음, 요즘엔 일상생활에 속속들이 들어와 있죠. 우리가 뭐 필수품이라고 하는 것들조차도 다 명품,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니까. 이제는 뭐 명품이라고 하면 뭐 옷이라든지 아니면 뭐 액세서리 같은 거, 이런 것들에 한정됐었는데, 요즘엔 일상적인 것들도 명품으로 만들어지는 게 많죠. 그게 뭐 명품이라는 게 장인이 만든 게 아니라, 명품이라고 하는 인지도를 갖고 있는 브랜드를 그런 특정 제품에다가 붙이는 거죠. 그건 이제 뭐 요새 용어로 하면 뭐 콜라보, 뭐 합작이라 그러나, 뭐 콜라보레이션 한다고 하는데, 어, 그게 바로 아까 얘기한 브랜드 확장이죠. 원래의 명품 브랜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던 뭐 유모차, 뭐 유모차는 줄 모르겠어. 본 적이 없으니까. 뭐 자전거라든지 심지어 계집 같은 데도 그 브랜드를 붙여갖고 아주 고가에 파는 거죠. 음, 뭐 어쨌든 그렇고. 자, 그래서 상징성은 요즘 같은 그런 그 자본주의 사회에, 물론 모든 사람들이 자본주의 사회에 잘 사는 건 아니지만 잘 사는 사람이 분명히 있죠. 이런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고, 많은 사람들한테 선호되는 브랜드 컨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각하는 게, 요즘에도 그렇지만 이 이분법적인 사고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우리가 이제 사는 게 자본주의잖아요. 캐피탈리즘. 자, 자본주의를 기본적인 그 경제 운영이나 사회 운영의 백그라운드로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자본주의라는 게 문제가 많죠. 문제가 많아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부가
공평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야. 여기서 공평하다는 거는 흔히 얘기하는 공산당식 공평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누구나 다 똑같이 갖자는 게 아니고 일한 만큼 갖자는 건데 실제로 보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불공평한 거죠. 그래서 그 경영자 계급은 조금 일하지만 상대적인 거야. 물론 그 사람들이 많이 일하지. 일하는 거에 비해서 훨씬 많은 돈을 받고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덜 돈을 받죠. 그래서 그렇게 그 불공평하게 분배되는 것이 부자들한테 더 가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더 부자가 많다는 거야. 그리고 그 부자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의 가질 수 있는 재산, 그 부가 너무 많이 편중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백만장자 얘기를 하지만 사실 백만장자는 요새 부자라고 안 하죠. 왜 그러냐면 100만 달러를 얘기하는 건데, 백만장자 달러지. 100만, 네, 백만장자 우리나라 100만 달러를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0억밖에 안 돼요. 그렇죠? 1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자, 뭐 부자죠. 10억 정도면 부자라고 할 수 있지만 아주 잘 사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지. 부자가 되려면 훨씬 더 많은 돈을 갖고 있어야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주 한정된 사람들, 그 상류층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요새는 밀리어네어, 백만장자를 얘기하지 않고 빌리어네어를 이제 흔히 얘기하는 백만장자라고, 그러니까 억만장자지, 억만장자. 사실은 빌리언은 억만이 아니죠. 10억이죠, 10억. 10억. 그러니까 10억. 빌리언이 10억이니까 10억 달러는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조야. 10억, 100억, 1000억, 조 단위의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정말로 차별적인 부자죠. 조 단위의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에도 꽤 있죠. 뭐 수십 명 있을 거예요. 수십 명. 근데 조라는 개념의 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인이 가져서는 안 되는 만큼의 많은 돈이야. 근데 그게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자본주의의 가장 큰 단점이죠. 아까 내가 이제 이분법적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분법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한다고 하는데 이 자본주의에 대한 단점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넌 그럼 공산주의자냐?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이분법적인 사고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그래 자본주의를 네가 지지하지 않으면 넌 공산주의래. 공산주의는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그 전쟁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과거의 그 아픈 경험에 의해서 이제 나쁜 놈 죽일 놈이 되는 거고 그런 거를 덜 겪었거나 좀 더 그 사상에 대해서 자유로운 나라에서는 뭐 그냥 서로 등을 지고 생각하는 건데 자본주의가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게 공산주의를 지지한다고 생각하는 거는 진짜 바보들이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 멍청한 놈들이나 아니면 선동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공산주의가 먹혀들지 않고 그건 실패한 시스템이라는 건 뭐 전 세계가 이미 다 인정한 거잖아요. 물론 뭐 아직도 그거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있죠. 뭐 북한을 의시해서 러시아,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우리가 여행 많이 갔던 베트남, 라오스, 그다음에 뭐야, 뭐 그런 나라들이 다 아직도 공산주의를 선택하고 있는데, 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공산주의를 주요 시스템으로 갖고 있지만 자본주의 체제를 받아들여서 지금 세계 경제 2위 국가로 변한 거니까 사실 지금 이데올로기를 논하기에는 잘 안 맞아요. 뭐 자본주의, 공산주의 이런 걸 논하기는 잘 안 맞아. 그리고 사실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실험에 의해서 지금은 자본주의라는 말도 잘 안 쓰고 공산주의라는 말도 잘 안 쓰고 사회주의라는 말 하고요. 그거를 이제 또 뭐라고 그러냐면 수정자본주의라고 하죠. 자본주의가 수정됐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선택하고 있는 복지를 지향하는 이 시스템도 사실은 수정된 자본주의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직도 그런 보수들, 극우들은 사회주의 그러면 그 공산주의라고 매도하죠. 나쁜 새끼들이에요. 어쨌거나 왜 자꾸 이런 이데올로기 얘기를 하냐면 이 부가 소수의 사람들한테 상당히 많이 축적되고 그런 상황이 되면 그 사람들의 소비력이 극대화되면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상징적 브랜드.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 내 얼굴만 보여주고 여기를 안 보여주고 있었네. 이러면 안 되지. 언제 돌아왔지? 음. 이 상징적인 그 브랜드가 사람들한테 어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안타까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가치라고 그래야 되나? 그거를 다 뭘로 평가하냐면 얼마를 버나 라는 거고, 그 능력이라는 것도 돈을 버는 능력만을 주요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주는 능력이라든지,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는 따뜻한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람들이 좋아하긴 하지만, 그거는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왜? 그게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와, 대단하다. 라고 하고, 인격이 상당히 뛰어났거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냥 좀 독특한 사람, 착한 사람, 이런 정도로 취급되는 현재의 그 사람들의 그 가치관이 많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언급, 그리고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지적은 언론들도 안 해. 내가 보기에는 참 한심한 놈들인 것 같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어, 인생을 살아가는 듯한 이런 식의 그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직업, 넌 뭐 하고 싶으니? 그러면 자기가 정말 뭘 해야 재미있을까, 행복할까를 생각하면서 직업을 선택했는데, 요즘엔 넌 뭘 하고 싶으니? 그러면 뭘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야.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야. 그리고 돈을 쫓아가면 돈이 벌어지나요? 그렇지는 않죠. 물론 그건 있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면 돈은 벌어지겠지. 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아가면서 감옥 안 갈 정도로 그 정도 선에서 악착같이 인간성을 포기하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돈은 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돈 버는 거를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안타까운 일인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나중에 어떻게 하면 취업하고 탄탄한 인생을 살아갈까가 가장 큰 고민이겠지만, 그 와중에도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거는 어,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돈이 많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그 많은 재산이 불행을 가져오기도 하는 거야. 꼭 그렇게 매도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근데 좀 더 그 생각을 해보면 행복한 삶이라는 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는 거잖아. 그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는 거야.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려면 음, 자기가 납득할 수 있어야 돼. 자기를 스스로 이해시키고 납득하려면 음,
물론 뭐 현명하게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해서 재미있는 즐거운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업을 선택할 때도 물론 그 취업 자체가 어려운 세상이긴 하지만 그 와중에도 이 일이 어 나한테 즐거움을 줄 수 있을까? '이 일을 하면 내가 재밌을까?'라는 생각을 꼭 해 봐야 돼. 그래서 전혀 그거하고 동떨어진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면 뭐 일단 뭐 취업이 안 되면 거기부터 취업을 해야 되겠지만 나중에 진로를 내가 원하는 쪽으로 바꾸는 게 그게 현명한 거야. 사람들은 당장은 먹고 살기에 급급하니까 그 먹고 살기에 급급한 거에 모든 의사결정을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건 사람은 어쩔 수밖에 없어. 그 뭐 소비자 행동에서 배운 그 욕구 단계설에 봐도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거에 의해서도 그게 맞는 일이야. 그렇지만 그 단계가 넘어가면 사람들은 곧 뭘 생각하냐면 '자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나한테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과정에서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괴로워지거나 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고민을 많이 할 나이가 이제 된 거죠. 여러분들이 다 성인이 됐으니까. 뭐 직업 이런 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가장 원론적으로 음 물론 원론적이라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 봐요. '내가 왜 사나?' 라는 거. '내가 왜 사나? 왜 사나? 왜 내가 살아가야 되나?' 라는 거지. 이 생 자기가 음 오늘도 눈 떠서 하루가 시작됐고요. 하루 열심히 살고 자고 일어나서 내일도 눈을 떠서 살아야 되는 그 동기가 나한테 있느냐는 거야. 그 동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인생이 재미가 없는 거고요. 심지어는 우울해지고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도 하는 거야. 꼭 힘들고 그러니까 꼭 뭐 살기 너무 힘들어서만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의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삶의 의미가 보이지 않아서 찾아지지 않아서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 뭐 왕성한 혈기왕성한 나이이고 이것저것 돌아보지 않고 막 계속 앞만 보고 달리는 이런 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금방 그러한 주제,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생각을 해 봐야 돼. 내가 왜 사는지. 나를 살게 만드는 게 무엇인지. 야 그럼 이제 그냥 시크하게 그런 얘기하죠. "아니 내가 뭐 살고 싶어서 사나? 부모님이 날 만들어 냈으니까. 뭐 어떡해. 태어났으니까 숨 쉬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냥 이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서 그냥 사는 거지."라고 얘기를 하죠. 뭐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어 우문현답 같은 맞는 답일 수도 있지만 그게 답의 끝은 아니에요. 그래 태어나기는 원하지 않아서 태어났지만 적어도 사는 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잖아. 그러면은 내가 살아야 되는 힘 아니면 내 인생의 목표가 뭔지를 생각을 해 봐야 돼. 내 인생의 목표가 뭐냐. 돈 많이 벌어서 맛있는 거 먹는 거 아니면은 뭐 돈 많이 벌어서 해외여행을 고급지게 여행하면서 다니는 거 '이게 과연 내가 원하는 삶인가? 그럼 나는 행복할 건가?'를 생각을 해 봐야 돼. 그럼 어떻게 보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것도 공허할 것 같기도 한 거야. 그래서 지금 이게 브랜드니까 어 3 학년 과목인가? 그렇지 3 학년 과목이구나. 그 인제 내가 2 학년 때 소비자 행동 때 되게 여러분들한테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동기에 대한 부분에서 꼭 한번 멈추고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수단과 목적이었나? 그 목적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학자들이 정리한 거를 일부러 쭉 한번 읽어주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들을 좀 곱씹어 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생각해 봐야 돼. 내 인생의 목표가 뭐냐 이거야. 뭐 예를 들어서 뭐 어, 환경운동을 하면서 살고 싶다. 지구를 깨끗하게 아니면 다른 인류 다른 사람들 도와주면서 사는 게 나는 값어치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한다. 라든지 아니면 세상에 태어나서 누군가한테 뭔가 도움이 되고 싶은데 나는 어떤 지식적인 부분을 하나라도 더 이뤄가지고 이 인류에 도움이 되고 싶다든지 뭐 이런 식의 사람들마다의 그 목표가 있다고 찾아보면 있어. 생각해보면 있어. 뭐 금방 딱 튀어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여러분들도 이제 철이 어느 정도 들었으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내 인생의 목표를 윤곽을 잡아가고 그 윤곽이 잡혀가는 그 인생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이 나한테 필요한 건지 직업은 어떤 걸 갖고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지 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된다는 거야. 뭐야? 뭐 이상한 소리가 나. 자, 음, 돌아갑시다. 그럼 자 상징성 때문에 약간 옆으로 샜던 건데 어쨌든 샜던 건 샜던 거지만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상징성은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거 경험적 브랜드 컨셉. 자, 이거는 그 용어가 좀 우리나라 단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썩 와닿지 않는 단어가 돼버렸는데 이 경험이라는 거는 경험이 아니고요. 잘 안 맞고 그 밑에 있는 설명에 있는 즐거움에 더 맞아. 어떤 즐거움과 관련된 컨셉이야. 즐거움. 그래서 여기 보면 제품을 사용하는 동안에 감각적 즐거움을 경험하고 싶은 욕구를 강조한다. 라는 거죠. 즐거움. 음, 요즘에 보면 오늘이냐? 오늘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인가? 마지막 회죠. 어, 유일하게 우리 가족들이 다 좋아하는 프로 중에 하나인데 이게 벌써 마지막 회라고 그래가지고 뭐 우리 딸 같은 경우는 엄청 아쉬워하더라고요. 왜 보통은 16부작인데 왜 이건 12회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근데 왜 갑자기 난데없이 슬기로운 뭐 그거를 얘기를 하냐면 어, 거기에서 보면은 그 누구야? 채송화라는 그 여자 의사가 뭘 좋아해요? 취미가 뭐지? 취미가 뭐야? 채팅으로 캠핑 맞아. 캠핑이야. 자, 요즘에 보면 꼭 그 드라마 아니라도 수많은 곳에서 이 캠핑에 대한 거를 뭐 주제로 하든 뭐 소재로 하든 아니면 잠깐 지나가는 뭐 그런 걸로 하든지 해서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캠핑이라는 게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원하는 그런 오락거리가 되는 거야. 그 결국은 뭐냐면 캠핑과 관련된 상품이니 서비스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이거야 이거. 경험적인 거야. 경험적인 거. 즐거움. 직접 자기가 겪는 거, 즐거움을 누리는 거 이런 거라고. 그 다음에 뭐 서비스와 관련된 많은 것들이 다 뭐예요? 경험이죠, 경험. 경험. 이게 단어가 안 맞는다는 거. 즐거움이잖아, 즐거움. 그걸 해서 즐거움을 느끼는 거죠. 우리가 한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좋아하는 요새 와서 즐기는 것 중에 하나가 여행이잖아, 여행. 특히 해외여행. 그래가지고 뭐 본인이 해외여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TV, 뭐 공중파든 뭐 케이블이든 뭐 여행과 관련된 프로그램 너무 많잖아. 나는 그것도 참
한심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렇게 여러 군데서 그런 얘기를 하면 결국은 그게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 이 그 뭐야 그 방송국들이 그렇게 하면 그러면 사람들한테 여행을 가라고 부추기는 거고요. 음. 물론 여행이 나쁜 건 아니지만 모든 사람들이 여행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 사회에서도 뭐 이 경제력이 없거나 시간이 부족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약 올리는 거야? 여행 못 가는 사람들한테? 외국에는 이렇게 좋은 데도 있는데 너는 평생 국내에서 일만 하다 죽어라. 이런 느낌을 주는 거야. 난 그런 건 참 안 좋은 것 같아. 음. 나는 이 방송국 애들이 그냥 그 시청률, 인기에 영합해서 프로그램 만드는 걸 보면 참 한심한 놈들이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서 자기는 돈을 많이 벌겠지. 뭐 인기도 얻을 거고 돈을 많이 벌 거야. 그렇지만 적어도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게 되는 위치에 있으면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책임감? 자기가 만드는 프로그램들이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생각해 봐야죠. 그런 거 생각 안 하거나 그런 거를 무시하는 사람 같으면 나쁜 놈인 거야.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에 오락 프로그램 많은 것도 굉장히 불만이야. 그걸 보고 사람들한테 무슨 영향을 미치고 싶은 거야? 어쨌거나 오늘 할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자꾸 옆으로 새게 되는데, 어쨌거나 우리는 나는 그래. 이 세상을 살 때 그냥 나한테 노출되는 것들을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사는 것보다는 내가 더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어 반응하면서 사는 게 주체적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텔레비 같은 걸 봐도 그냥 보면서 '아 재밌다. 웃기라고 만든 프로그램이니까 웃고 넘어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건 단순한 너무 수동적으로 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아무리 오락 프로그램에도 봐서 나쁜 메시지가 담겨 있으면 그건 나쁜 놈들, 나쁜 프로그램이고, 뭔가 그래도 나름 의미 있는 뭔가를 전달해 주면 나름 쓸모 있는 거고. 나는 되게 비판적으로 뭐든지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싫어하지. TV 보다가 막 뭐라고 혼자 중얼거리면 자기 기분 어 같이 보는 사람 별로 기분 안 좋게 만든다고. 어쨌거나. 자, 그래서 이 경험적인 거, 즐거움이라는 것도 요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추구를 하죠. 자, 이 상징적 컨셉하고 이 경험적 컨셉은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경험하면서 그게 이제 상징성을 드러내기도 하고 하는데, 즐거움이라는 건 부자만 즐거울 수 있는 건 아니죠. 누구나 즐거울 수 있어. 자기의 뭐 경제적 수준에 맞춰서 즐거울 수 있는데 상징성은 그게 안 되죠. 못 사는 사람들이 못 사는 걸 상징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죠. 자, 어쨌거나 지금 보면은 브랜드 컨셉이 기능적인 거, 상징적인 거, 그다음에 경험적인 거 세 가지로 나뉜다라는 거야. 이 세 가지로 나뉘는 게 앞으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이 브랜드 수명 주기,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도입기, 정교하기, 강하기, 이 각각에 따라서 이 컨셉, 기능적인 거, 상징적인 게, 경험적인 게 어떻게 맞춰져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가 오늘 하는 모든 내용이야. 자, 지금 53분이니까 쉴 때를 넘겼는데 11시 5분에 다시 봅시다. 11시 5분.